머리 9 달린 괴물. 9월산 땅굴 속에 머리가 9개 달린 도둑이 살고 있었습니다. 몸뚱이 하나에 코, 입, 등, 머리가 9, 귀, 눈이 18개씩 달린 괴물 도둑은 밤만 되면 마을로 내려와서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금은 보화를 도둑질해 가고 예쁜 여자들은 땅굴 속으로 끌고 가서 잡아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괴물 도둑 이야기만 들어도 오돌오돌 떨었습니다. 9사람의 몫을 해내는 도둑은 어찌나 힘이 세고 사나운지 이름난 장사들도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습니다. 머리가 9 달린 9월산 도둑이 어찌 사람이요? 괴물 중에서도 상괴물이지. 하늘 아래서 제일 가는 무사도 9월산 괴물 도둑은 못 잡을 거요. 겁을 잔뜩 집어먹은 마을 사람들은 괴물 도둑을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서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괴물 도둑이 젊은 선비네 집에 나타났습니다. 젊은 선비는 아름다운 아내와 동생 꽃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괴물 도둑은 선비네 집 대문을 발길로 차부수고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젊은 선비는 글방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 집에는 선비의 예쁜 아내와 꽃분이가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참말로 예쁘구나. 나를 따라가자. 도둑괴물이야. 선비 아내와 꽃분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괴물 도둑은 술개가 병아리를 채가듯이 선비 아내와 꽃분이를 덥석 끌어안고 달아났습니다.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젊은 선비는 아내와 동생 꽃분이를 찾아보았지만 영영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꽃분아! 선비의 슬픈 목소리는 온 마을에 퍼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괴물 도둑이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등불을 켜들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뭘까? 선비는 길바닥에 움푹움푹 나 있는 발자국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길바닥에는 18개의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도둑괴물이 아내와 동생 꽃분이를 붙들어 갔구나. 이놈 두고 봐라. 내가 기어이 원수로 갖고 말리라.
날이 밝았습니다. 선비는 괴물 도둑을 찾아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을 굳게 하면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괴물 도둑을 어떻게 잡는단 말인가?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그만두게. 마을 사람들은 선비를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제 아내와 동생을 찾아야겠어요. 도둑 괴물을 없애버리지 않고는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선비는 마을 사람들을 뿌리치고 아내와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도둑 괴물을 찾아 이곳 저곳을 헤매이던 선비는 집을 떠난 지 석 달이 되는 날 어떤 산속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젊은 선비가 칙칙한 솔밭 속을 헤치면서 걸어가는데 바위 밑에서 노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아이고. 웬 할머니가 바위 아래 풀밭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웬일로 깊은 산속에 혼자 울고 계십니까? 선비는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에이그 젊은이, 이 일을 어쩌면 좋수. 우리 집은 저기 저 산 고개만 넘으면 있는데 그만 잘못 헛발을 디뎌서 발목을 다쳤다오. 한 발자국도 못 걸어가겠소. 여기 이대로 있다가는 호랑이나 늑대의 밥이 될 터이니 큰일이 났소. 할머니는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걱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무 걱정 말고 제 등에 업히세요. 제가 배까지 업어다 드리겠습니다. 선비는 할머니를 산 속에다 버려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유, 고맙기도 해라. 할머니는 젊은 선비의 등에 업혔습니다. 선비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험한 산고갯길을 넘어갔습니다. 에이그,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려. 젊은이의 등에 업혀오는 동안 내 아픈 다리가 씻은 듯이 나았으니 이제는 내 발로 걷게 해줘.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젊은 선비가 말을 하는 동안 할머니는 풀밭으로 풀쩍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 선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선비의 등에 엎혀있던 할머니는 풀밭에 똑바로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지금 9월산으로 머리 9 달린 도둑괴물을 찾아가는 길이지요.
할머니,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나는 뭐든지 다 알고 있다우. 9월산으로 도둑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한둘이어야지. 젊은이가 도둑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집에 가서 시험을 해봐요. 이상한 할머니는 선비를 데리고 참나무 숲속에 있는 오두막집으로 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가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젊은이, 저기 저 바위를 한번 들어보아요. 선비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바위를 끌어안고 힘을 써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어영차! 바위덩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9월산에 갈 수 없구만. 저 바위를 10번 들어 올릴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밖에 나가서는 안 돼. 자, 이걸 먹어보아요. 할머니는 초가집 뒤에 있는 텃밭으로 가더니 팔뚝만한 무 하나를 뽑아서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님, 이건 무가 아닙니까? 무를 먹으면 힘이 펄펄 솟아납니까? 에이, 이건 무가 아니야. 백년 묵은 동삼이야, 동삼. 아이쿠, 할머니 감사합니다. 선비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한 뒤에 동삼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힘이 무럭무럭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다음 날도 선비에게 동삼을 주었습니다. 선비가 할머니네 집에 와서 동삼을 먹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젊은이, 바위덩이를 한번 들어보구려. 예, 할머니. 문제없이 들 것 같습니다. 젊은 선비는 바위덩이를 번쩍 들어서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11. 선비는 자꾸자꾸 바위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젠 됐구먼. 젊은이, 오늘은 길을 떠나구려. 그런데 말이야, 나는 괴물도둑이 9월산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니 약수터에서 할아버지를 만나면 물어보시구려.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희어릿바람이 불어와서 할머니와 할머니의 초갓집을 어디론지 날려버렸습니다. 나에게 동삼을 먹여 힘을 주던 할머니는 산신령님이었구나. 선비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험한 산고개를 5개나 넘은 선비는 폭포가
비단처럼 펼쳐져 있는 산 골짜기까지 왔습니다. 선비는 할머니의 말이 생각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폭포수 앞에 있는 바위 위에 낯선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저는 9월산 괴물도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할아버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선비는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젊은 선비, 잘 와주었소. 자네의 용기에 나는 감동을 받았소. 자, 이걸 받아요. 할아버지는 두루마기 품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은장도 하나를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어흠, 한 가지 부탁이 있소. 예, 무슨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선비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습니다. 나뭇잎을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갖고 가시오. 요긴하게 쓸 때가 있을게요. 괴물도둑은 9월산에서 제일 큰 고목나무 밑에 살고 있어. 할아버지는 하얀 연기가 되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선비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9월산에서 제일 큰 고목나무? 선비는 나뭇잎을 긁어 모아 불을 놓고 재를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나뭇잎 재를 자루 속에 넣어서 등에다 지고 9월산 험한 산길을 헤매었습니다. 선비는 사흘 동안을 돌아다니다가 늙은 팽나무 고목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큰 팽나무도 있을까? 1000년은 더 살았을 거야. 선비는 팽나무를 어루만지면서 팽나무를 빙빙 돌았습니다. 푹! 아이쿠, 사람 살려!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서 선비는 곤두박질을 하면서 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선비는 깜빡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선비는 개상망측한 울음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 여기가 어딜까? 선비는 부시시 일어나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난 분명히 땅이 꺼져서 땅 밑으로 굴러떨어졌는데 여기는 어디란 말이냐? 젊은 선비는 뭐가 뭔지 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고 대궐 같은 큰 집들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밭에는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땅속에도 이런 세상이 있을까? 선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삑 문을 여는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습니다. 누가 나오는가 보다. 빨리 숨자. 선비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우물 옆에 서 있는 은행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오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안개가 자욱히 끼어있기 때문에 여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물동이를 우물 옆에 있는 바위돌 위에 놓고 바가지로 물을 떴습니다. 선비는 은행잎을 따서 우물에 뿌렸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웬 은행잎이 떨어질까? 여자는 은행나무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꽃분아, 오빠. 선비와 꽃분이는 하마터면 큰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선비는 은행나무 위에서 주르르 미끄러져 내려와서 꽃분이를 껴안았습니다. 꽃분아,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너희 언니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빠, 여기는 위험해요. 저쪽으로 가서 얘기해요. 선비는 꽃분이를 따라 창고 뒤 모퉁이로 갔습니다. 오빠, 어떻게 하려고 이런 위험한 곳에 왔어요? 빨리 나가세요. 꽃분아, 내 걱정 마라. 괴물 도둑을 죽이고 너랑 너희 언니를 구하려고 왔어. 너희 언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창고 속에 갇혀 있어요. 괴물 도둑이 내일 아침 식사 때 구워 먹겠대요. 저는 괴물 도둑의 심부름꾼이 되었어요. 오빠, 빨리 달아나세요. 꽃분이는 흐느껴 울면서 말했습니다. 꽃분아, 정신을 바짝 차려라. 지금 괴물도둑은 어디에 있느냐? 어젯밤에는 술안주로 처녀를 셋이나 잡아먹고 지금은 쿨쿨 자고 있어요. 그럼 잘 되었구나. 나를 괴물이 자고 있는 방으로 안내해라. 선비는 할아버지가 준 은장도를 꺼내들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괴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걱정 마라. 시간이 없다. 빨리. 선비는 꽃분이를 따라서 괴물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르렁드르렁 덜컥 괴물도둑이 코를 골 때마다 대들보와 문짝들이 콧바람에 들썩거렸습니다. 괴물도둑은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9개의 머리 가운데서 제일 큰 머리를 향해 은장도로 후려쳤습니다. 꽥! 괴물의 머리 하나가 뚝
잘라지더니 방 안을 빙글빙글 맴돌다가 천장 위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이놈, 젊은 선비놈아, 한 입에 삼켜버릴 테다. 괴물의 머리는 잘린 목을 향해 방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선비는 자루 속에서 재를 꺼내어 잘라진 괴물의 목에 뿌렸습니다. 괴물의 머리는 목에 다시 붙으려다가 방바닥으로 대구르르 굴렀습니다. 원통하고 분하구나. 머리 9개 달린 괴물도둑은 슬픈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8개의 머리가 꿈틀거리면서 빨간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오빠, 뭘 꾸물거려요? 빨리 목을 잘라요. 꽃분이가 소리쳤습니다. 젊은 선비는 정신을 가다듬고 나머지 머리도 모두 잘랐습니다. 그리고 괴물의 머리가 다시는 달라붙지 못하게 나뭇잎재를 뿌렸습니다. 머리 9 달린 괴물 도둑을 없앤 선비는 아내와 동생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괴물 도둑이 훔쳐온 금은 보화를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여우 손수건. 마음씨가 온 할아버지가 나무찜을 쥐고 여우 고개를 넘어오는데 등 뒤에서 사삭사삭 사삭사삭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하다. 누가 내 뒤를 따라올까? 할아버지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다 보면 따라오던 발소리를 뚝 멎고 소나무를 흔드는 솔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사박사박 사박사박. 할아버지가 걸어가면 발소리는 또 들려왔습니다. 나를 따라오는 놈이 누구야? 사람이면 따라오고 귀신이면 썩 물러거라. 할아버지는 고함을 지르면서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캐갱 캐갱. 백여우가 비명을 지르면서 달아났습니다. 허허, 하마터면 여우한테 홀릴 뻔했구나. 할아버지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으면서 몇 발짝 산을 내려가다가 걸음을 뚝 멈추었습니다. 하얀 수건이 소나무 가지에 걸려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옳지, 저건 백여우의 수건이 틀림없어. 내가 가져가야지. 할아버지는 막대기로 수건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를 놀라게 한 여우가 얄미워서 수건을 돌려주지 않고 집으로 갖고 갔습니다. 할멈, 할멈,
이게 뭔지 아누? 여수건이야. 오늘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우고개에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영감님, 어디 봅시다. 여우가 쓰는 수건이나 사람들이 쓰는 수건이나 똑같구려. 할머니는 여우 수건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목에다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할멈이 개미처럼 작아지는구먼.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목에 둘렀던 여우 수건을 풀었습니다. 허허, 그거 참 신기하구나. 개미처럼 작아졌던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커졌습니다. 옳거니 여우 수건으로 서쪽나라 임금의 코를 납작하게 해놓고 빼앗겼던 우리 땅을 다시 찾아야겠어. 할아버지는 여우 수건을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해마다 서쪽 나라 임금님은 동쪽 나라 임금님에게 지혜 내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지혜 내기에서 지면 나라 땅 반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작년 봄에는 동쪽 나라 임금이 져서 나라 땅 반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작년 봄에는 동쪽 나라 임금이 져서 나라 땅 반을 서쪽 나라 임금에게 주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동쪽 나라 임금님은 걱정이 되어 잠도 못 자고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올 봄에 내가 지면 우리 동쪽 나라는 모두 서쪽 나라 땅이 될 터이니 큰일이로다. 서쪽 나라에는 훌륭한 점쟁이가 있어서 내가 옷 속에 감춰둔 것을 찾아내는데 동쪽 나라 임금님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대궐로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빼앗긴 땅을 다시 찾겠습니다. 노인어른, 어른만 믿겠소. 임금님은 할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쪽 나라에 있는 점쟁이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쪽 나라 점쟁이의 겨드랑이에는 지혜의 사마귀가 있었습니다. 점쟁이가 쿨쿨 자는구나. 지혜의 사마귀를 떼어버리자. 할아버지는 수건을 점쟁이의 목에다 걸었습니다. 점쟁이는 개미만 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개미만한 점쟁이를 손가락으로 집어서 겨드랑이에 난 사마귀를 뚝 떼어버렸습니다. 빨리 달아나자. 대궐로 가서 서쪽 나라 임금님이
뭘 감추나 살펴보자. 할아버지는 점쟁이 목에 걸었던 여우 수건을 풀어들고 서쪽 나라 대궐로 갔습니다. 서쪽 나라 임금님은 나무로 만든 조그만 칼을 안주머니 속에다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 동쪽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동쪽 나라 임금님과 서쪽 나라 임금님이 지혜 내기를 하려고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쪽 나라 임금님 옆에는 점쟁이가 앉고 동쪽 나라 임금님 옆에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 몸에 무엇이 숨겨 있소? 서쪽 나라 임금님이 동쪽 나라 임금님에게 물었습니다. 임금님, 나무칼이 있다고 말하십시오. 할아버지는 동쪽 나라 임금님의 귀에다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안주머니 속에는 나무칼이 들어있소. 동쪽 나라 임금님의 말에 서쪽 나라 임금님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신이 알아맞힐 차례요. 동쪽 나라 임금님의 말을 들은 서쪽 나라 임금님은 옆에 앉아있는 점쟁이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점쟁이는 우두커니 앉아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놈,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느냐? 빨리 가르쳐다오. 임금님, 동쪽 나라 임금님 주머니에는 토끼똥이 들어있습니다. 점쟁이는 서쪽 나라 임금님이 귀에다 입을 바짝 대고 아무렇게나 말했습니다. 당신의 주머니 속에는 토끼똥이 들어있소. 토끼똥이라고요? 틀렸소. 동쪽 나라 임금님은 껄껄 웃으면서 주머니 속에서 금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코가 납작해진 서쪽 나라 임금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노인께서 다시 찾은 땅의 주인이 되어 잘 다스려 주십시오. 임금님은 할아버지에게 삿도벼슬을 주었습니다. 여우야, 이젠 필요 없으니 내 수건 가져가거라. 고마운 여우야. 할아버지는 여우곡의 소나무 가지에 하얀 수건을 걸어놓고 고을 삿도가 되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상한 새알. 평안남도 증산군에는 서해바다 기슭에 자리 잡은 석다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돌들로 기묘하게 쌓아 올린 것 같이 높이 솟아 있어서 올려다보면 당장 무너져 내려앉을 것만 같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아찔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고구려 영양왕 때 이 석다산 기슭에는 적성골이라는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마음씨가 곱고 부지런한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어느 날 전과 마찬가지로 그는 김을 매러 밭으로 나갔습니다. 김을 매다가 점심참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석다산 기슭에서 웬 새 한 마리가 벼랑간 푸드덕 하고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후다닥 놀란 여인은 멈춰 섰다가 새가 날아간 풀숲에서 이상한 새알 하나를 얻었습니다. 여인이 얻어온 그 새알은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무럭무럭 자라나더니 그 속에서 귀여운 옥동자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다름 아닌 바로 뒷날의 고구려 용장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장군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기상을 가졌으며 용맹하고 인정이 두터워 근방 어른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동무들 사이에는 존경과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15살 때 장군은 그 고을에서 이름이 자자했고 드디어는 팔도에까지 퍼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 있는 후부터였습니다. 장군은 날마다 서해 바닷가에 나가서 소금을 구웠습니다. 이 소금밭은 석다산에서 한 5리가량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에야 일을 끝낸 장군은 바닷가에 나가 물을 길어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심히 걷고 있던 장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길 한복판에 송아지만한 짐승이 막아서서 어물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짐승이 하도 성가시게 구는 바람에 장군은 몽둥이로 후려치고는 그놈을 번쩍 들어 땅에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이 짐승이 다름 아닌 호랑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어머니를 여의고 동네 대장간집 양아들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는 양아버지를 도와
일을 했습니다. 20살도 안 된 어린 양아들인지라 처음엔 풍구질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못 가 성에 차지 않은 장군은 곧 세매질을 하였는데 양아버지보다 더 기운차게 매질을 해댔습니다. 이때부터 모두 장수가 났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게 널리 퍼졌습니다. 장군은 얼마 안 가서 조정으로 불러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전해옵니다. 그 당시 고구려에는 침략자들의 침입으로 하여 나라가 매우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나라의 빈번한 침입은 나라 백성들이 편하게 잠을 이룰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라 임금님은 고구려 국내에서 점을 제일 잘 친다는 점쟁이를 불러다가 점을 쳤습니다. 이때 대장간에 장수 났다는 소문을 들은 점쟁이가 한참 점괘를 잡고 생각하더니 이윽고 고구려 점대미문의 귀인이 태어났소이다. 이분만 찾아내면 큰 싸움에도 능히 대적할 것이며 장차 고구려의 용성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모였던 신하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찾냐고 물었습니다. 점쟁이는 위풍이 이러저러하게 생긴 사람이 대장간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임금님은 온 나라 중들에게 얼굴이 이러이러하게 생긴 사람을 찾아내면 크게 상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중들은 팔도강산을 샅샅이 뒤지면서 몇 달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 늙은 중이 때는 적성골에 무더운 이르렀습니다. 삼복철이라 그는 걸음에 지쳐 마을 앞 늙은 소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삿갓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쇠를 두들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심히 그곳을 봤더니 동네 연자방안 맞은편에 자그마한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늙은이와 젊은 대장장이가 네댓 명이 쟁기와 칼을 벼리고 있었고 대장간 주위에는 젊은이들과 할아버지들이 모여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중은 혼잣말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혹 내가 찾는 귀인을 만날지 모르리라 하고 중얼거리면서 짐을 걸머쥐고 삿갓을 숙여 쓴 다음 대장간으로 다가갔습니다. 중이 대장간 앞에 가서 모인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가 찾는 귀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망치 소리가 하도 요란히 쩡쩡 울리는 바람에 다시 대장장이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그는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20살을 전후한 청년이 웃옷을 벗어던지고 새망치를 후려치고 있었습니다. 그 체격과 생김이 뛰어날 뿐 아니라 남이 3번 내리쳐도 못 당할 것을 단번에 해치우곤 하는데 그 기운이란 백호를 맨손으로 해치울 듯 싶었습니다. 중은 사람들 속을 빠져 앞으로 다가가 더욱 자세히 얼굴을 이모저모 살펴보았더니 과연 고구려가 나온 장군의 기상이 틀림없었습니다. 쭉 뻗어진 이마와 오뚝 솟은 코, 양옆으로 억세게 벌어진 관골과 무겁게 담은 입, 팔자로 치켜난 눈썹, 그 밑에 등불같이 번쩍이는 두 눈과 구척이나 될성 싶은 키, 이는 다름 아닌 자기가 찾고 고구려 조정이 찾는 귀인이 틀림없었습니다. 늙은 중은 여기서 제일 나이 많아 보이는 할아버지한테 장군의 내막을 알아가지고 조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늙은 중이 도착한 다음 날로 조정에서는 을지문덕 장군을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상한 새알에서 태어난 장수 을지문덕 장군은 300만의 수나라 침략대군을 그렇게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도도하고 오만부례하던 침략자들을 추풍낙엽의 운명 속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